좀비는 전설에 따르면 부두교의 주술사가 주술을 이용해서 되살린 시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그러기 위해 좀비의 기원인 부두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두교는 실제로 서아프리카에서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종교인 만큼 좀비의 존재도 그리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텐데요. 하지만 부두교의 좀비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좀비와는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잡목, 아니 좀비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부두교는 조상이나 정령, 물건을 숭배하는 신앙 형태가 결합된 종교입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서인도 제도에 팔려온 흑인 노예들이 주가 된 IT 부두교, 애초에 미국에 살던 흑인들이 주가 된 뉴올리언스 부두교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단어 자체가 서아프리카어로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두교에는 당연히 영혼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을 믿기 때문에 서우세계와 그 영혼들을 다루는 주술사가 존재합니다. 언뜻 들어보면은 동양 쪽에 있는 토속신앙의 모녀와도 비슷한 존재인 것 같은데, 어째서 좀비가 부두교의 상징이 된 걸까요? 자, 이 부두교에는 백마술과 흑마술이 존재합니다. 정령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거나 홀령들의 말을 듣고 부족을 이롭게 만드는 백주술도 있는 반면에 좀비를 만들거나 역병을 만드는 그런 흑주술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역사책에 따르면 부두교 사제가 IT에서 백인 지배와 흑인 노예 체제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서양에서는 부두교가 악마의 종교로 몰리기도 하고 흑마술에 속하는 좀비가 부두교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대표적인 부두교의 좀비 이야기 중에는 1936년도에 발견된 펠리시아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두교의 주술사가 이 펠리시아에게 반해 청혼을 했었는데, 이 펠리시아는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주술사에게 모욕을 주었었다고 합니다. 모욕을 당한 주술사는 펠리시아를 저주하며 사라졌고, 이후 펠리시아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는데, 신기한 건 27년이 지난 후에 길거리에서 제정신이 아닌 채 방황하는 펠리시아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에요. 가족들은 펠리시아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죽었을 때부터 전혀 나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는 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두교의 저주를 통해 좀비가 된 자는 소금을 먹이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여인이 굉장히 부유한 부두교의 주술사에게 시집을 가게 됐는데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남편이 부리고 있는 그런 고용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급료도 거의 없이 거의 노예처럼 부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남편에게 그들에 대해 물어봤지만 남편은 저들에게는 관심도 갖지 말고 절대 소금을 먹이지 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그녀는 어느 날 그들에게 줄 음식에 소금을 넣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음식을 먹자마자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현재 좀비의 기원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마약으로 중독시켜 노예로 사용했다는 두 번째 썰이 유력합니다. 마약과 폭력을 통해 노동력, 즉 사람을 무보수로 일하도록 중독시켜 만든 것이 좀비의 시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물고 또 전염시키는 좀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알려진 좀비의 시초는 좀비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는 1968년 헐리우드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입니다. 그전에도 좀비 영화가 있긴 했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시체,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격받은 사람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세기말적인 상황, 이런 배경들 대부분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에 몇 차례 각색을 통해 살이 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익숙함은 곧 지루함을 낳는다고 하죠. 이런 좀비에 대한 명칭과 설정도 점점 지루해졌고, 좀비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시간이 갈수록 다양화됩니다. 이쯤 되면은 부두교의 좀비와는 다르게 새로운 존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 달려드는 것, 이성이 없이 날뛴다는 것, 전염된다는 것, 이런 설정 외에도 괴력을 가지게 된다거나, 전염되어도 천천히 죽어갈 뿐 이성이 남아있게 된다거나,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심지어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라데를 하는 좀비가 나온다거나, 채식주의자라 사람을 물지 않는 좀비도 생겼죠. 그리고 어느새 공포의 대명사가 되어 킹덤이 만들어질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K-좀비라고 해서 좀비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도 좀비와 비슷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 중기의 문인 어숙권이 지은 수필집 패관잡기에서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한 방문을 얻었는데 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약지를 찔러서 피를 낸 후에 이마에 귀신 귀자를 쓰면 되살아난다기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마침 중학으로 급사한 남자가 있어 반나절이나 지나서 심장 밑이 모두 싸늘해졌는데 그의 왼손 약지를 찌르니 한참 만에 피가 나왔다. 드디어 방문대로 시험하였더니 과연 되살아났다. 전으로 살려낸 사람이 모두 3사람이나 된다 하였다. 비록 그 이치는 구하지 못했으나 효험을 본 것이 이와 같으니 이상한 일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 패관잡기라는 책에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마냥 허구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도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사실 좀비가 과학적으로는 조금 허황된 이야기인 게, 좀비 자체로도 그렇지만 뛰어다니는 좀비나 허리가 꺾인 채로 돌아다니는 좀비가 실제로 있었다면 신경과학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조금 현실적으로 다가가 보면 특정 바이러스로 인해서 살아있는 인간이 난폭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려고 한다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을 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화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설정이긴 한데, 증상이 바로 나타난다는 점이 약간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점이죠. 그래서 전염이 되고 나면 의식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빠르게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기도 하고, 혹은 바로 옆에 동료를 전염시키기 위해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건 이해가 가는 게, 바이러스에 잠복기가 있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내용이 되면 스릴감이 확 떨어지니까요. 암튼 지금까지 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충 해봤는데요. 제가 발음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와이프가 자꾸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쫄라서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도 재밌었다면 좋을 것 같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고,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비라 부를 수 있는 극히 일부인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디 이성 찾으시고 자가격리 중인 많은 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길 바랍니다.